이연주가 태어난 집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기세등등한 화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기세만큼이나 보수적인 분위기는 그녀의 숨을 자꾸만 옥죄었죠. 29 연주는 이미 국내 주요 공모전을 석권하며 차세대 거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가족들에게 그 영예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그림으로 번 돈보다 결혼으로 얻는 안정을 더 크게 여겼어요. 3월이 되자 맞선 일정표가 식탁 위에 놓였고 연주는 매일같이 차린 수많은 다과상 앞에서 남자들의 가문과 재력에 대해 설명을 듣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녀는 종이장처럼 준비된 운명을 느긋하게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봄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연주는 우산 하나 없이 서울역 앞 지하차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비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뒤섞인 그곳에서 침낭 하나로 몸을 말아 자고 있던 사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지저분했고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었지만 연주는 그에게서 묘한 자유를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주는 가족에게 결혼 상견례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상대는 평범하지 않으니 놀라지 말라는 말과 함께였죠. 가족은 처음엔 웃었고 곧 분노했으며 마지막에는 체념했습니다. 그 체념이야말로 연주가 원한 해방이었어요. 일주일 뒤 구청 민원실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내는 손이 떨려 서명을 3번이나 고쳤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고요한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절차가 끝나자 사내는 연주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그날 유일한 인사였어요. 그 순간 연주는 결혼이라는 거대한 굴레 위에 자신만의 선을 그었다고 느꼈습니다. 선택은 충동이었지만 결과는 분명 스스로 그린 삶의 스케치였어요. 그날 밤 빈 화실 한켠에 걸어둔 큰 캔버스 앞에서 연주는 처음으로 붓을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결혼 서류 하나가 인생의 팔레트를 송두리째 뒤섞어 놓았다는 사실이 부드럽지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캔버스는 아직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낯선 색으로 잠겨 있었어요. 연주는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요. 가족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하얀 벽, 낯선 남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불완전한 미래뿐이었죠.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예술가에게 가장 완벽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일주일 동안 김태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실 안에 마련한 작은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때론 잠을 자고 때론 신문을 찢어 종이배를 접는 이상한 행동만 반복했어요. 연주는 그의 침묵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을 자꾸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요구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연주의 삶의 처음이었어요. 연주는 그런 태호가 답답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갈망하던 조용한 공기가 그 남자 주변에 머무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실수로 물감을 바닥에 쏟고 화를 냈습니다. 이 벽지도 이 마루도 다 내 건데 왜 이리 답답하냐고, 이 결혼은 자유를 위한 건데 왜 더 갑갑하냐고. 그녀는 울며 고함을 질렀고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물티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화실 창고 한 구석에서 오래된 그림 도구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주가 10대 시절 사용하던 붓이었고 한쪽이 깨져 삐죽하게 갈라진 채 방치돼 있던 것이었죠. 태호는 붓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치진 못해도 닦아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 말에 연주는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망가졌지만 쓰일 수는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주는 화실 구석에 있는 낡은 캔버스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시냐고요?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린 적은 없지만 조용히 바라본 적은 많다고요.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저녁 빈 종이를 마주하고 앉아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연필선은 서툴렀고 구도는 엉성했지만 연주는 그 그림 속에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고 동시에 사라진 시간에 대한 미련이었어요. 말이 없던 남자가 드디어 그림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림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작은 강아지, 그리고 반쯤 무너진 집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연주는 아직 그 의미를 몰랐지만 태호의 과거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침묵의 그림자는 곧 이 연주라는 예술가의 새로운 붓끝을 바꿔놓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도 태호는 화실 구석에서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늦여름 햇살이 길게 드리웠고 연주는 붓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어요. 요즘 들어 그녀의 손끝은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그리는 느낌이었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녀는 문득 태호가 그린 그림을 들춰봤습니다. 20장쯤 되는 낡은 스케치북 안엔 전부 같은 구조의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와 개, 무너진 집,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의 실루엣. 연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태호와는 달리 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뒤편 어른의 그림자는 늘 쓸쓸하고 작았어요. 그녀는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당신의 딸인가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사고였어요. 아내도 아이도 한꺼번에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엔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처음으로 꺼낸 과거는 너무나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했죠. 그제야 연주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말이 없었던 건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던 삶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연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오래된 캔버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가 처음으로 극찬받았던 작품의 밑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였어요. 연주는 그 위에 태호가 그린 아이를 덧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녀의 세계 안에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이어야 할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화단의 유명 평론가가 연주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새 작품이 있느냐는 말에 연주는 살짝 웃으며 덮개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는 캔버스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어요. 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터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정서,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인물의 눈동자.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최고작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 그림의 절반은 태호가 그린 선에서 시작되었고 연주의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말 없는 남자의 상처와 말 많은 여자의 욕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탄생한 그림. 그 순간 연주는 자신이 드디어 어떤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림은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며 삶이란 결국 누군가의 비어있는 부분을 색으로 채워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연주는 처음으로 태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요. 연주의 화실 한 구석엔
이제 더 이상 말 없는 공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그림처럼 흘렀고 작업대 위엔 태호의 스케치와 연주의 유화가 겹쳐져 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보다는 손으로, 손보다는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태호였지만 그림 속에서는 감정이 들끓었고 연주는 그 감정들을 붓끝으로 새롭게 번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술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가 우연히 연주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태호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완성한 그 첫 번째 합작품이었죠.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동 작가 표기였어요. 큐레이터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 그림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요. 연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태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길 꺼려했기 때문이었죠. 전시회에 그의 이름을 올리는 일은 단지 창작의 인정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다시 세상에 서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 함께 걸어도 괜찮겠냐고요. 태호는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을 말했어요. 전시장엔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요. 그림이 가는 거면 충분하다고요. 그렇게 준비된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식 초대장 없이 시작된 소규모 전시였지만 입소문만으로도 갤러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관객으로 붐볐어요. 사람들은 묘하게 맞물린 두 화풍에 대해 궁금해했고 일부 평론가는 이 새로운 장르를 이중적 시선의 회복이라 명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손끝에서 그려진 감정이 한 화면 안에서 대립하거나 협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현대인의 혼란과 연대를 동시에 담아낸다며 극찬했죠. 전시 마지막 날 연주는 조용히 화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작업대 위에 작은 종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엔 태호가 쓴 편지 한 장과 함께 그의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제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어요. 난 내 자리로 돌아갈게요. 그 순간 연주는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비어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마지막 말은 이별이 아니라 해방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만히 넘겼습니다. 그 안엔 낯익은 장면 하나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져 있었어요. 바로 연주가 태호를 처음 마주한 서울역 지하차도의 풍경,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자신을 태호의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이었죠. 연주는 그 그림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으로 나도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연주는 전시가 끝난 후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화풍은 더 정제되었고 선은 단순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가 놀랍다고 말했지만 정작 연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전이었다는 걸요. 태호라는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고유한 강물이 이제 자신의 붓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가 떠나간 뒤에도 매일 아침 화실 바닥을 쓸었고 스케치북 한 권을 그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그가 돌아와 다시 그림을 남기고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오래된 지인으로 지방의 한 작은 도서관 사서였고 그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반신반의하며 도서관을 찾았고
거기서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벽면에 태호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주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선이었어요. 마치 그의 손이 여전히 그림을 통해 호흡하고 있다는 듯 한 장 한 장엔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서는 말했습니다. 그 그림을 매주 가져오는 남자가 있다고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그저 종이만 두고 간다고 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그 남자. 연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태호라는 걸요. 그날 밤 연주는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서울역 지하차도의 풍경을 담은 대형 캔버스였고 한가운데 비를 맞고 있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웅크리고 있지 않았고 두 손을 펼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자 마음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그림을 아무 이름 없이 미술관 기증작품으로 보냈습니다. 설명도 작가 소개도 없이요. 시간이 흐르며 그 그림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명 작가의 그림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저마다 해석을 내놓았고 몇몇은 연주의 흔적을 의심했지만 끝내 확신을 갖지 못했죠. 연주는 그 논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화실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낡은 벽 앞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웅크리지 않은 모습이었죠. 연주는 조용히 그 사진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전히 그림으로 남아줘서요. 그해 겨울, 연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리 몽파르나스 화랑에서 열리는 침묵의 언어 기획전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유럽 미술계에서도 이름난 전시로 기존 화풍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의 본질을 표현하는 작가들을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초대받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무명 작가와 연주의 콜라보 작품이 익명 기증으로 유럽 언론에 보도되면서였죠. 큐레이터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명 작가의 정체가 누구인지, 오히려 그 침묵 자체가 더 큰 울림이라며 이번 전시에는 연주 단독이 아닌 그 무명의 그림들도 함께 전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설렘이라기보단 언젠가 되돌려줘야 할 책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태호의 스케치북에서 몇 장을 골라 스캔하고 그 옆에 자신이 그린 보안 작품들을 나란히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무명으로만 남겨두었죠. 전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을 본 관람객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여러 평론가들은 이 전시를 고요한 연대의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손끝으로 그려진 그림이 한 공간에서 완성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전시회장 앞 카페에 앉아있던 연주는 작은 흑백 그림 엽서를 팔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외투, 조용한 눈빛, 말없는 미소. 처음엔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그림 엽서 중 하나가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어요. 바로 서울역 지하차도의 그 풍경, 그녀와 태호의 첫 만남이 그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연주는 숨을 멈추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고 말없이 엽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림 뒷면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통의 편지보다 따뜻했고 그 눈빛 하나가 그간의 모든 침묵을 품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그 노인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다시 붓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은 말로 시작되지 않고 어떤 사랑은 함께 살지 않아도 완성된다는 것을요. 전시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연주는 작은 화방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따로 붙이지 않았고 입구 간판에도 작가 소개 하나 없었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끊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연주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없는 따뜻함을 보고자 했습니다. 화방 한켠엔 항상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작업 공간이 열려 있었고 연주는 누구에게도 본인을 선생님이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붓을 나눠주고 물감을 짜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어김없이 무명 작가의 스케치들이 샘플처럼 놓여 있었죠. 그러던 중 지역 미술 잡지사에서 연주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응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명 작가에 대한 이야기만 실어달라는 것.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 하시나요? 연주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자기 그림에 갇힌 작가였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덕분에 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걸 다음 사람에게 전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명 작가가 누구인지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연주는 끝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도 함께 흐릿하게 남기길 원했죠. 어느 날 낯선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도 연락처도 없었고 보내는 주소조차 없이 오직 연주의 이름만 적혀 있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목재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정성스레 그려진 단 한 장의 수채화가 있었어요. 내용은 단순했지만 연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강가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외투를 벗어주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여인의 실루엣도 함께 있었죠. 그날 밤 연주는 조용히 화방을 닫고 그 그림을 가장 빛이 잘 드는 창가에 걸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연주의 화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곳은 그림을 배우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러 오는 곳 같다고요. 연주는 그 말에 웃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붓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한 도서관에서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락처는 이전 전시회에 남겨두었던 작가 연락망에서 확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한 남성이 쓰러졌고 보호자가 없어 병원에 인계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태호가 돌아올 수 없는 길목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엔 이미 비어있는 병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대신 그녀에게 전달된 건 작은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캔버스였습니다. 봉투 안엔 태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손은 멈추지만 당신의 붓끝은 계속 움직이겠죠. 내가 이루지 못한 이야기들, 당신이 이어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요. 연주는 말없이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그 위엔 미완의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설픈 풍경선, 한 아이가 손을 뻗은 모습, 그리고 아직 그려지지 않은 사람의 얼굴. 그것은 연주 자신이 채워야 할 마지막 한 장이었어요. 며칠 뒤 연주는 화방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와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둘의 작품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칸에는 미완의 그 그림이 걸려 있었고 옆엔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당신의 손끝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은 조용히 머물렀고 아이들은 그 빈 얼굴을 상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웃고 있는 얼굴을, 어떤 어른은 울고 있는 사람을 그려 넣었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연주와 태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이의 이야기가 되었고 말없는 사랑이 만든 기적의 유산이 되었어요. 연주는 여전히 그 화방에 있습니다. 말없이 아이들의 그림을 지켜보고 밤이면 창가에 걸린 수채화를 바라봅니다. 가끔은 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잘 있죠. 내가 그때 잡은 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그러니 그대는 안심하고 쉬어도 된다고요.